미중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났습니다. 4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중 양국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국내외적인 현안을 다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국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은 없어요. 그만큼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국제사는 냉철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저 멀리 태평양 저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사실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아마 동등하게 중국은 생각해줄 수 있겠지. 미국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높지만 그래도 최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됐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한 나라한테 의존합니까? 과거처럼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중견강국 대한민국에 맞는 우리만의 그런 중견강국 돌고래 외교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동북아시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국과 미국, 또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이 3자 간에 상당히 많은 물밑 거래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북아 정세가 이렇게 급변하는 속에서 시대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의 전국의 운영이라든지 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특별 초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관건은 미중 정상회담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6년 7개월 만에 방미한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클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는데 따라서 에이펙 정상회담보다는 뭐 미중 정상회담이 지완 지토와의 만남이니까요. 네. 가장 의미가 크고 우리가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나름 평가를 한다면요. 중국의 시진핑 지석, 즉 중국은 웃고 싶지만 차마 소리내어 웃을 수 없고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즉 미국은 화가 나지만 차마 네. 겉으로 그대로 다 화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미중 양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즉 중국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여유로웠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뭐 점점 더 중국에 대해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 미국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 단적인 하나의 예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하나의 예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네. 2018년 미중 대립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가 감히 언감생심 지완 미국에게 대항한다고 그런 생각 전혀 없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네. 지투라는 타이틀도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피하기만 했었습니까?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중국은 피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이 3번, 4번 공격하면 중국도 피하면서 한번 반격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야 중국 너네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역할 좀 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언제까지나 러시아 저렇게 할 수는 없잖아. 좀 더 역할 좀 많이 좀 해.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의 위상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쪽으로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저는 엇갈린 구애, 엇갈린 사랑이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발등에 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싫지만 중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방미해가지고 4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했는데 웬걸 이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어차피 너는 나 괴롭히고 우리 사이 풀어지기 쉽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아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바라보지만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계입니다. 미국의 경제계에 달아가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야. 경제적으로 뭐
개방된 나라이고 앞으로도 개방을 할 거야. 그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유지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계도 미국 정부가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하지 마. 중국하고 점점 더 교류를 줄여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관람 한찬에서 네. 식사하러 가는데 적어도 1인당 2,000달러입니다. 초대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도 260만 원을 내야 되고 시진핑 주석과 함께하는 헤드 테이블 8명이 앉았는데요. 거기 한 자리 초청받으면은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넘는 4만 달러를 내야 될 정도인데 그 자리에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줄을 서고 경쟁을 했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미국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건 저렇게 하건 시장은 경제계는 미중 양국을 이렇게 달라진 미중 양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이제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 20세기 동안에 불었던 서풍의 바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동풍이 무섭다는 거는 미국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는 왜 웃고 있을까요? 웃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기업 측면도 있을 것이고 뭐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시 말씀드리면 5년 전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공격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무 네. 버거웠거든요. 와, 6일 초강대국 미국한테 우리가 파상 공격을 당하면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정말 공포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다각적으로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전개해 왔고 네. 심지어는 중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핵심 영린인 대만 문제까지도 건드리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사실 옛날에 미국이 힘이 가장 강한 상태였다면 이미 끝났을 텐데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런 압박에 결국은 뭐 얌전해졌지 않습니까? 굴복했죠. 프라자 근데 합의도 끌어내고. 네. 중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성을 키울 수 있게 됐죠. 오히려 더 맷집을 키우면서도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뭐 시진핑 주석 사실상 뭐 방미를 뭐 극진하게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 에이펙 형식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4시간이나 맞아줄 정도로 서로가 지금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극진했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의 달라진 위상을 자기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어차피 바이든의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곱지 못한 시선을 갖고 있고 처음부터 따라서 이 미중 정상회담 정치적인 부분은 잘 되지 않을 거는 중국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죠. 네.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위 당국자가 정상회담하기 전에 양국은 끝난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은 없고 각자가 할 것이다라는 걸 처음부터 얘기할 정도로 이 정도로 이루어질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이죠. 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바로 헤어진 다음에 그 개인 기자회견에서 네. 시진핑 독재자 맞냐 할 때 독재자 맞다라고 바로 본심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 걸 보면서 더 즐거운 것이죠. 네. 결과가 이 정도 4시간 회담으로 나왔다고 하면 정말 중국은 얻은 게 많지만 미국은 거의 얻은 게 없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생겨요. 그동안에 시진핑 총서기의 어떤 전략, 대외 전략을 놓고 과거에 등소평 총서기가 이야기했지 않냐. 하평 굴기 도광양에 될 수 있으면 미국을 자극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의 힘을 길러서 나가자라고 했는데 시진핑 총서기 시대 2기 집권 2기부터라고 할까요? 본격적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기 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서 지금 모습을 보면 화평굴기라든지 도광양해와는 거리가 먼 적극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확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너무 진부하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상당히 예쁘고 귀여웠어요. 특히 이 옷을 입으면은 너무 예쁘고 귀여웠다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생이 된 청년에게도 계속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면 그거는 좀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 적합한 외교 정책은 화평불기였고 도광양해였지만 네.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만 고수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여시구진, 저는 여시구진 외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여시구진 외교를 주장하는데
한자 그대로 요시구진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유연한 외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의 외교 정책은 중국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광양해가 아니라 중국인들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중국 민심에도 호응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금에 맞는 할 말은 하면서 인내할 거 인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가는 그런 외교 정책이 적합한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까지 계속 공격하는데 움츠리고 앉아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발톱만 갈고 있다면요. 시진핑 주석은 이미 벌써 중국 국내에서 민심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시진핑 정권은 붕괴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저는 뭐 아슬아슬하게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이렇게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이유가 경제적 성장이 배경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역시 경제에 있지 않냐. 네. 그럼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한번 미국도 네. 샅샅이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에 5% 성장을 유지하는 걸 봐서는 중국의 성장률은 아직도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런 입장이 아마 시진핑 총서기의 뒤에 힘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중국 정부가 향후 미국과 맞서서 뭐 브릭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잠재력을 보다 가시화시키고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전략이 혹시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태까지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네. 그것으로 많이 성장을 했죠. 하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네. 부동산 투기도 심해지고 부동산 버블도 많이 심해지면서 그 정책으로는 맞지 않고 큰 그룹 같은 것이 한 군데가 흔들리고 또 한 미국인, 군데가 헝다. 틀리고 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죠. 금방 얘기했던 핑규안 건설 같은 경우도 중국이 부동산 경제가 차지하는 것이 20% 이상인데 그 전체에서 부동산에서 핑구엔이 차지하는 것은 4, 5%도 안 돼요. 네. 중국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핑구엔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위주의 경제 정책이 더 큰 덩치가 큰 데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좀 고통스럽겠지만 네. 감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방위적인 것을 다각적으로 다 검토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경제 정책을 지금에 만큼 시프트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중국이 부동산 위주였는데 그 부동산 큰 그룹이 흔들린다고 해갖고 중국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중국 경제가 5% 성장한다면 버블이 있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고 4% 성장할 거라면은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네. 말하는 정작 미국은 2% 성장도 못하고 한국은 1% 성장대지 않냐.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0% 성장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더 걱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씀 주신 걸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돼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미국 입장이나 서구 유럽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해왔던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위치가 일순간에 뒤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용납 못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워싱턴 DC 안에 싱크탱크들이 중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연구 논문도 많이 내고 그 당시에 저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에 많겠나 미국에 많겠나 이런 우스꽝스러운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더 많다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과 미국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점이 180도로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해서 보고 있으니까 바이든은 대선을 보고 있지만 미국 기업인들은 하나라도 물건을 더 팔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진핑 총서기로서는 이게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자극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오하이오에 있는 농민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대외 전략 그러니까 1979년 미중 간의 수교가 일어나기 전까지 핑퐁 외교로 벌어지던 등소평과 닉슨과의 전략보다도 훨씬 몇 단계 더 세밀화되고 현대화된 그런 전략인 것 같아서 미국이 중국을 읽어내는데 판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정부나 조야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정말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랑 어떤 대립하는 그 뭐 경쟁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저보다 좀 현격이 역량이 체급이 낮으면은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쵸. 그래봤자 뭐 그래. 마음도 관대하고 여유로울 수가 있죠. 근데 저랑 라이벌이라든가 저보다 조금 역량이 좀 뛰어난 데는 이것저것 생각하면 씩씩거리면서도 다 연구하고 분석하고 계속 신경을 쓰면서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중국이 수십 년 동안 그래온 것이죠. 미국은 중국을 도와주면서 야 너네 그래 너네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네. 이렇게 먹고 살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존심 상하지만 도강량에 화평 불기하면서 계속 참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하고 요리조리 뜯어보면서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미국의 입장, 서구의 입장, 서구 자유민주주의가 중국식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토대로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싫어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듣기 싫은 얘기라도 들어보고 참고가 될 것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미국과 중국의 이 대립에서 점점 더 중국이 조금 더 이렇게 그나마 그러니까 유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빛을 발하는 부분은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제도의 효율성, 네. 그 제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 사회 공산주의 형편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갖고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미국도 그것이 부족했고 우리도 부족했고 서구 유럽도 부족하니까 중국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서구권에서 중국에 대한 전망을 한들 계속 틀리기만 하잖아. 우리 언론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는데 틀리는 것이 일상적이 돼갖고 누구 하나 그거 갖다가 문제 삼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또 이것을 이 기회에 한마디 한다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깊이 있게 그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나라 사람은요. 저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위주로 20세기 최대의 국가니까 뭐든지 미국이 가장 앞서간다, 뛰어난다. 우리 사회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주류이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은 이웃 나라입니다.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관원상제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의 문화라든가 관습, 철학, 사고방식이 가장 유사한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반도 사람입니다. 중국이 짝 하면 우리는 쩍 하면 입맛을 바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충효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인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서구 유럽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것.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어도 쉽지가 않고 관습 문화도 미국이 서구 유럽이 중국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것보다 우리가 파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전 세계 중국 전문가들 중국 제대로 알려면 우리 한반도를 우리에게 와 우리 얘기를 들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아직도 미국 전문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총서기를 초청을 해서 에이펙 회담에 참여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가지지만 기업인들이 시진핑 총서기를 만나고 오하이오주 농민이 만나는 것을 하지마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고 누구나 각자의 인권이나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마 시진핑 총서기 입장에서 광동성에 있는 농부 가서 만나지 마. 알리바바 마윈 가서 만날 필요 없어. BYD 탄센트 회장 가만히 있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차이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주의의 어떤 경제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차이점에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인 먼 미래를 놓고 창의나 창조와 사람 중심의 어떤 경제체제, 정치체제를 이야기할 때는 미국이나 서구식이 더 앞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학자분들의 주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민이 아닌 국민, 중국 국민 전체의 어떤 경제 분배라든지 정의에 있어서의 불평성, 불공정성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런 자유가 없죠. 그거는 인정하고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자기들도 뭐 공산당 독재이고 시진핑 독재라는 것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적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갑자기 바뀌기 뭐하고 또 지금 보면은 자기들은 계속 성장하는데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그 분열되고 대립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무조건 자기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토대로 네. 자 여기서 또 우리도 뭐 우리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라든가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벤치마킹의 대상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서구 민주 자유민주 국가로도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다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 벤치마킹을 하고 스승으로 배우고 하죠. 네. 반면 교사건 정면 교사건. 하지만 우리들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열등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식 뭐 독재,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뭘 배워? 감히 배우거나 벤치마킹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 공산당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정당 선거 때마다 1년, 2년 이름 바꾸고 막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100년 동안 쭉 지내와 갖고 다양한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많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런 것도 저 큰 나라를 저렇게 발전시키면서 통치하는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계속해서 건재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중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고 중국 공산당도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벤치마킹하는 자세로 하게 된다면 중국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중국을 더 잘 활용하면서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이제 중국이 건국 공산당이 창당된 게 1921년이니까 창당일로부터는 100년이 지났고 1949년 10월 1일 날 건국이 됐으니까 이제 2050년 미국을 뛰어넘는 시점이 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느냐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관계 이게 지금 언론에서 초점이 돼야 될 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어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관계가 더 초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우리가 중간에서 미중간의 역할에서 뭔가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건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여시구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대립되는 사자성어로 고정불변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계속 바뀝니다. 20세기 우리 대한민국 서한민국이었습니다. 작을 소자. 네.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 최약소국이었습니다. 200개 국가가 있었으면 199위 정도 경제력도 네.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그때 우리 외교는 뭐 태두인 전 세계의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잘 하면서 경제 원조를 받고 우리가 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네. 그것이었고 그거를 잘 했습니다. 미국 이대 외교 정책을 20세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중견 강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데 따른 여시구진 그에 적합한 경제정책이라든가 사회정책, 외교정책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20세기 최빈국에서 했던 한나라 일변도의 추종 외교정책 이것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중견강국 대한민국에는 적합하지가 않고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의 여시구진이라는 속담을 토대로 성어를 토대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그 조류 외교라는 것도 주장을 합니다. 네. 조류 새가 날아가는 네. 우리 한반도는 조류의 새의 몸체에 해당됩니다. 새가 날아 올리려면은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의 힘의 균형이 같아야 않습니까? 네. 크기도 같고. 네. 자, 우리 한반도는 20세기 냉전 때는요. 그 미국과 일본 냉전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하고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오른쪽 날개는 큽니다. 하지만 싸웠던 중국과 러시아, 소련. 북한하고는 대립했고 싸웠기 때문에 날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냉전이라는 것은 대립구도는요.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국익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냉전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는 오랜 관계 속에 잘 아니까 이제 무게중심축을 가운데를 가져가서
왼쪽 날개도 이들 나라처럼 크게 만들어갖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 그만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좋아하자, 친중하자는 게 아니라 예.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그만큼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데 중국을 좀 더 알자, 러시아를 좀 더 알자면 친중파, 친놈파라고 비방만 하고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중견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견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양한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윽박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 나라에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이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 너네들 미국이 이렇게 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네는 반대만 한다고 하고 소용이 없어.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니까 이 미국의 이 옵션에 대처할 수 있는 너희의 옵션을 제시해. 미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이 예를 들면은 대북 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너희 미국은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에 합당할 만한 미국의 옵션을 제시해 다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갈기자 외교 정책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한쪽으로 딱 쏠리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눈치를 더 많이 보는데 그 중국이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과연 얼마나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이제 과거 정부들 쭉 되살펴 보니까 흔히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혼밥 외교를 하셔서 중국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미일 외교를 놓쳤다 그러고 방금 말씀 주신 현 정부는 또 한미일 외교를 복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또 강조하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 외교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여시구진이라고 하는 전략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가 갈짓자 외교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 누구나 부정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정부가 한미일 안보 체제를 강화해서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다시 2년 만에 복원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대만 문제가 툭 튀어나왔을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중국도 분단이고 한반도도 분단이고 그럼 중국이 바라보는 대만 문제와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중국을 갖다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압박을 하든지 왜냐하면 뒤에 미국과 일본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과 미국과 일본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외교를 전개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닌 미국을 위한 이런 식의 생각이 더 많이 드니까 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이 사강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잘 활용하려면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치우치게 알고 자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외교를 하고 하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혼밥 같은 경우도 아니 중국이란 나라가 무슨 이상한 이제 막 태어난 그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조그만 소국도 아니고 외교라는 데는 외교의 절차가 있고 의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나라의 정상 더군다나 한국에 조금만 정성을 잘못 들이면은 미국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자기한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국가인데 그런 국가의 정상이 자기 나라에 오는데 혼밥하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외교 프로토콜에서 다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상황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해봤는데 네. 중국 측에서 그 상황에는 더 중요한 일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우리 일정을 고려하니까 이 일정밖에 없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 가가지고 우리가 그 중국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돼갖고 온 것인 건데 아직도 혼밥이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면은 중국 사람들 그 상황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은 홀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었죠 사실상. 네. 예. 우리 중국은 그런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무 섭섭하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항상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그 좀 중국하면 안 좋게 보도하고 미국하면 좀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직도 20세기 그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교류라든가 기업 거래라든가 외교할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속상하지만 상대방이 뭘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단점이 있고 장점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앵커분이 곽 숫자 종자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만 제대로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김수종이라고 다 얘기한들 곽수종이 김수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실컷 좋건 이게 중국인데 우리 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침략을 많이 했고 6.25 때도 통일을 얘네 때문에 못했고 이런 식으로 일그러진 중국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직도 제대로 보지 않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외교라든가 비즈니스 거래라든가 교류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과거 고대사를 보더라도 나당연합군 때 당나라가 들어와서 통일 신라가 있을 수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이 와서 왔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대 근대사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뭐 신하와 왕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국 쪽 입장일 수도 있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동등한 관계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중국 쪽 입장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마치 여론이고 이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이 다양성. 근데 그 다양성을 제한하고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는 결국 지식인들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그랬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맞아요. 교수님 같이 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식인들의 역할이고 책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한 싱크탱크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단은 우리 국민들은요. 저는 그래서 희생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언론이나 영어라든가 일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언론이라든가 한국 전문가들이 쓴 책이라든가 등등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 우리 국민들은 그걸 믿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뭐 참 좀 잘못된 국민 감정이라는 국민 네. 정서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전달하는 언론도 중요하고 또 언론들은 자기들은 그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중국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들도 사실은 그 아직 중국하고 수교된 지가 30년이 됐지만 네. 그 한국에서 중국 전문가로서 주로 활약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중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보다는 당신 수교가 안 됐으니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대립하는 대만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아직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분들은 또 뭐 당신들의 뭐 어떤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 막 공부하고 중국 대륙을 잘 아는 젊은 소장파 학자들을 네. 뭐 관대하게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과도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는 또 좀 연령도 상당히 좀 사회에서는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갔다 와서 그렇지 않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기도 소장파 전문가들이 말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열린 가운데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커다란 중국이란 나라 저는 오죽했으면 차이나 현상이란 말을 20년 정도 됐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차이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아주 겁니까? 간단해요. 네. 예를 들면 중국이라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와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활을 하고 중국인들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직접 인지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해서 차이나 현상이에요. 그거를 예. 갭을 차이나 현상이다. 마치 중국이 우리 바로 옆에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넘게 걸리죠. 교통수단은 다르지만 한국에서 인천에서 중국의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까지 가는 건 2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이면 가죠. 예, 더 가깝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더군다나 조그만 나라가 아닌 이 큰 나라를 갖다 마치 우주 저 멀리 있는 소행성, 아직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가서 꼼꼼히 파악할 수 없는 소행성을 보듯이 카더라. 이것이 아직도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중국이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정보가 통제되고 있고 또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중국 인사들과 교류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내용을 또 듣고 또 참고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그 네트워크 관시라 그러죠. 그 능력 면에서는 많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고 중국 정부가 또 대외 발신에 있어서 상당히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을 이렇게 발표를 해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제 그게 모든 중국산 제품에도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 공장에서 어떤 사람이 소변 누는 게 나온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 석회석으로 두부 만들었고요. 담배꽁초로 커피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시절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잣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양국이 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딱 맞는 말씀이시고 전 거기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한마디 덧붙인다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더 뚫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만 정보를 슬쩍 주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아니면 잘 안 주고 하는 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공통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국에 대해서 중국어도 우리가 공부하기 가장 쉽고 관습도 모든 걸 쩍하면 입맛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1, 2년 노력할 걸 우리는 한두 달 노력해갖고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가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면은 3심까지 판사가 피고인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하면서 노력해가지고 알아내야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중국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갖고 제대로 뚫어가지고 우리 국익 증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보다 아예 쟤네들 쉽지 않대. 쟤네 거 어떻게 믿어. 폄하만 하고 미국이 가장 권위 있는 바이블을 쓰는 것처럼 미국한테만 다가가는데 너무 진부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 전문가들은 더 당당하게 적어도 중국 관련돼서는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정통하고 깊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세로 그런 소장 파학자들을 더 많이 길러내고 소장 파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요. 네. 예. 그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들으면은 얘 봐라 우리 겁박하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펜타닐. 네. 과거에는 아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펜유 아니겠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펜타닐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뭐 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친구가 아편 전쟁 이야기를 개색이나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펜타닐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저도 좀 들었고 저도 그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서쪽도 그렇고 뭐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이제 많은 도시로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좀비 도시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내년에 대선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불리합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으로도 두 개의 전쟁이 있고 또 대만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국내에서 자기들은 그렇죠. 지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사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근데 그 펜타닐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중국 정부에서 그 원료 같은 것을 수출하는 걸 갖다 좀 더 단속을 하고 좀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 부작용을 미국에서 받는 부작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이고 표는 외교보다는 사회 문제가 더 직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직결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우리도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수준까지 거의 도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금 미국이 제기한 그런 문제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한 30%가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3%가 미중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면 미국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중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 측에서 디펜스를 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전략적 유연성 이런 좀 측면에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예가 있다면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미국에게 유리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미국 쪽에 입장을 들어서 중국에게 빼뜨려내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사례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주 극명한 사례가 딱 떠오릅니다. 네. 사드
네, 사드 문제입니다. 사드시 우리 대처사세요. 저는 그때도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중국 현지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국의 다양한 정부 부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요. 네. 그 속에서 알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근데 중국에는 처음에는 어쨌든 우리의 전임 그 김광진 외교안보 실장이 예, 외교안보 실장. 그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가고 며칠 만에 아무 말도 않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외교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시진핑 주석이 대노했던 것이죠. 그래서 막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나왔는데 사드를 배치하고 보복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네. 중국 당국자들이 제가 있는 중국의 대학교에 찾아와 가지고 네. 이런 것은 서로 경색돼서 가져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 풀 수 있는 방법 좀 생각해 보자. 네. 이미 2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내부적으로는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고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아는 쪽에다가 연락해서 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글부글 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한 것이죠. 이것저것 떠나서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던져진 거 어떻게 유리하냐. 예를 들면은 사드라는 이 공을 우리가 갖고 있지 말자 아니면 이 뜨거운 불을 우리가 갖고 있지 말고 이 불씨를 갖다가 미국과 중국한테 던지도록 하자.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앵커가 물어보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사드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배치한다라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니까 좋다라는 것인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으면은 우리는 중국은 반발만 우리에 대해서 반발만 하지 말고 중국한테 정당하게 요청을 해라. 자, 니네 들어봐. 사드라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국이 배치해 진 것인데 너네는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중국이지 않냐. 너희들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에 한국의 국가안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너희의 옵션을 제시해라. 네. 그럼 우리 국민들은 성숙하다. 또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로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정부는 그걸 갖다가 정책으로 전개할 뿐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 국민이 설득해서 너희들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드보다 더 강력한 뭔가를 제시해달라라고 얘기하고 네.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런 걸 갖고 나면 미국에 대해서도 사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 않냐. 또 너무 좀 그렇게 좀 제한적이니까 사드 플러스 알파를 제시해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우리 국민들한테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다가가봐. 네. 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나올 수도 있었고 중국도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당국자를 만나도 그렇고 우리 사회 누구를 만나도 항상 교수님 참 나이브하십니다. 아니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 같은 나라 말 들어줄 것 같아요라는 진짜 내가 막 욕을 하고 싶어요. 이런 바보 같은 어쩌저쩌는 이런 식으로 쭉 지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새우등 외교 그 다음에 샌드위치 얘기. 샌드위치. 아유 여기 막 나오려고 하는데요. 네. 그거는 과거 20세기 약소국이 소한민국일 때나 했던 것이고 지금은 중견강국으로서 미국도 중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고 설설 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렛대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을 못하고 옛날식으로만 하고 있으니. 말씀 주시는 내용을 또 듣고 보니까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미국의 설득으로 흑인 정부가 만델라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핵을 전부 미국에다가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죠. 약속을 했죠. 근데 핵이 반납되자마자 그 약속은 오간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이해관계가 여시구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어느 한 지점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집중해서는 결국은 안 된다. 이거를 전략적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미중 간에?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속상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는 어찌됐건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이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미국한테 네. 더 공을 들여야 한다 해갖고 미국 위주의 외교 정책을 더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났습니다. 4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중 양국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국내외적인 현안을
다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한국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국은 없어요. 그만큼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국제사는 냉철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당장 중국이 있을 것이고 러시아가 있을 것이고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중남미가 이스라엘, 있고 하마스. 유럽도 있을 것이고 뭐 쫙 있고 동북아 하나 넘어오면은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어디 밑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정부 한국 대통령 만나면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해줄게. 우리 말만 잘 되면 해줄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그나마 그 우리에 대한 비중이 미국보다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더 가가면 자기들한테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국이 저 멀리 태평양 저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사실 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한국에 주한 미군 기지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중국조차도 미국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면 한국 얘기 하겠지만 자기들이 먼저 꺼내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우선순위가 미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한국을 아마 동등하게 중국은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미국보다는 우선순위가 좀 높지만 그래도 최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중견강국 대한민국이 됐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한 나라한테 의존합니까? 과거처럼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네. 지금 중견강국 대한민국에 맞는 우리만의 그런 중견강국 돌고래 외교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워싱턴 DC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문제는 우리들만의 문제지 미국 조야에는 프라이오리티 순서,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는 저 밑에 정말 바닥에 한번 보일까 말까. 뭐 CSIS라든지 Center for Foreign Affairs 이런 쪽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룰 것 같지만 북핵 문제 외에는 특별히 뭐 그렇게 다룰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쉽게 미국 쪽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 저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 해도 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12월 달에 아마 지금 동대문 시장이나 명동을 나가 보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축제도 시작이 되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12월 달에 흑연 같은 걸 갖다가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쪽에서는 오픈을 하지만 뒤쪽에서는 막아버려서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존재감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흑연이라든가 어떤 그 광물 자원에 대해서 는 통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중국이 전 세계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얘는 우리하고 친하니까 요 정도 유예를 슬쩍 줄 수 있고 얘는 어림도 없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데는 강대강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또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에 대해서는 또 강대강으로 나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미중 패권 국면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이 사이가 계속 안 좋는 한 우리 뒤에는 미국 카드하고 일본 카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한다면요.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만 그때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도 조율해야겠죠. 네. 미국이 야 니네 같이 안 바뀌었는데 니네만 왜 받아? 라는 논리로 또 압박을 줄 텐데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의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생존 경쟁에도 도움이 된다. 너네도 너네의 생존 경쟁을 하는 것처럼 직접 말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국력이 더 작은 규모가 더 작은 나라들도 예를 들면 동남아의 조그만 나라들도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슬기로운 갈기자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을 최적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는 뭐 왜 그렇게 필리핀도 못합니까? 그렇죠. 서태평양 국가의 조그만 섬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스리랑카도 어떻게 할래? 네. 미국 니네 어떻게 할래? 중국 이렇게 해준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한쪽으로만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외교 안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 전략적 유연성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요즘 방금 일중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중간의 외교가 상당히 미국 쪽에 치우쳐서 일본이
고립된 외교로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많은 기업가들과 중국의 기업가들 사이에는 물밑 접촉이 상당히 많아서 이미 한국 기업으로부터 한국 산업 구조로부터 중국이 가져갈 건 다 가져갔다. 이제는 한국은 뛰어넘었고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한 3, 5년 정도 격차가 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이미 다 한국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올 건 별로 없고 이제 일본에서부터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라는 거를 일본이 간파를 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제가 듣거든요. 일본의 외교 전략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참고로 해야 될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일본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좀 간사하죠. 고무신을 너무도 쉽게 잘 거꾸로 신죠.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여시구진에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유연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상당히 냉철한 이성적인 외교. 중국과 일본이 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에게 물어봅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달라 그러면은 일본 외교는 상당히 이성적이야. 쟤네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는 또 이런저런 요청을 해오고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알기가 쉽지 않아. 네. 애간장을 태워. 네. 외교 잘하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다 주면서 내 거 다 드십시오가 아니라 애간장 태우는 것, 애태우게 하는 것이 외교의 묘미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일본 외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성적인 외교다. 중국은. 그래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양측에 쓰는데 우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요. 또 공통적인 얘기를 해요. 한국은 솔직히 얘기해봐. 한국은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 팩트가 아닌데 너무 막 들끓었다 너무 사그러진다라는.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중국 외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중국 외교는 중국 외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부터 정치인들은 별로 웃지도 않지 않습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복합 모르는지 페이스를 유지하고. 구렁이가 몇 마리나 들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라도요. 그 사람은 가끔은 자기 뭐 하고 싶은 얘기 하지만 그 밑에 이인자라도 항상 정해진 대로 써 있는 대로 외교부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표현 같은 것을 그대로 하거든요. 읽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미국도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라면 자유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미국, 중국이라든가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좀 감정에 많이 치우친 외교인 것 같다라는 네. 우리가 이제 뼈 아프게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우리도 한때는 아주 훌륭한 외교관들이 있었습니다. 서희 같은 네. 분도 계셔서 전쟁하지 않고 금나라로부터 강동 육주를 가져오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 외교가 근대 역사가 워낙 짧다 보니까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이 전통을 제대로 못 살리는 부분이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는 교수님과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결국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왔더라도 네. 누구 잘못이다 누가 뭐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지나서 이제 22세기로 가는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의도되는 방향 이제 바람은 분명히 동풍이 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서풍이 그냥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둘이가 부딪혀버리면 해오리 바람이거든요. 토네이도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새의 가슴이 되려면 어떤 전략과 또 어떤 미래 전략이 외교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될지 앞에서 많은 말씀 주셨지만 네.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이것도 제가 20여 년 동안 쭉 얘기하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쉬운 말입니다. 우리 또 그 성어 중에 그런 성어가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지기 백전백승. 지피지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다가요 일부러 앞에다가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라는 제대로 된이란 말을 붙여놓습니다. 이런 거 고민하고 생각하느라고 정말 머리가 쥐어떨리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상대로 생각한다면요. 중국과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변함없이 우리 이웃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좀 상대가 좀 힘이 강했을 때는 침략도 많이 당했습니다. 당장 뭐 명청 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대 21세기 대한민국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해야 할 중국은 명청 당나라 때 우리를 침략했던 그런 중국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 우리를 침략했던 그런 일본이 아닙니다. G2라고 불리지만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고도 험한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앞날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중국을 제대로 속속들이 파헤쳐가지고 중국이 장점, 단점, 약점 같은 걸 알고 중국이 힘들어하면 토닥거려주는 척하고 가려워하면 긁어주는 척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면 약점을 찔러갖고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유도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지금의 중국을 지금의 대한민국 중견 강국인 약소국이 아닌 중견국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대로 우리를 지기하고 지피한다면은 한중 관계는 그만큼 더 여유로울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강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4강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용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계속해서 안타깝게 부평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서 속상한 것이죠. 예, 교수님이 주신 말씀은 요약하면 시대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읽고 변절하는 게 아니고 배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최고조로 끌어당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 환경, 지정학적인 환경, 즉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다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제일 좋은 반면교사, 정면교사라는 말씀도 쓰셨습니다만 독일의 통일과 오늘날 독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시점에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미 부상해버린 G2의 한 멤버 국가 그리고 이미 올라와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리의 태평양 건너 우방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돼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외교고 또 산업 구조고 정치 구조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